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LMO의 이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분명 환경, 사회, 경제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LMO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LMO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LMO는 상품으로 출시되기 전에 수많은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생식 기능을 없애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슈퍼 잡초의 출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업들의 예상과 달리 제초제의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가 변형된 LMO의 그 저항성 유전자가 주변에 있는 잡초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농부들의 경작지에서 자라는 잡초가 LMO가 가지고 있었던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리죠. 바로 슈퍼 잡초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의 특성인 상호 관계성이나 시차성으로 볼 때 이는 분명한 생태계 교란 현상입니다. 또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는 즉 절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초제 사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벌어졌는데요. 미국의 농학자인 찰스 덴브룩은 2004년에 발행한 자신의 미국의 GMO 재배와 제초제 사용 첫 아웃회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제초제의 사용량이 감소한 것은 첫 사용 3년간이었고 그 1999년 그러니까 사용이 4년째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여러 기업들은 특허권을 취득한 채 여러 작물들의 종자를 영농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식 기능을 파괴한 종자이기 때문에 영농들은 매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종자 무기화를 의미합니다. 종자 무기화는 또 어찌 보면 다른 사회에 대한 착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구의 날 창시자인 넬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이 상호 의존성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를 착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LMO의 이용이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LMO의 이용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LMO의 이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현 세대의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개발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저희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MO는 대규모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이 진행되는 경작지에서는 제초 작업을 할 때 입력 동안 국소적 제초제 살포 등으로 제초제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질 등의 대규모 농업에서는 이러한 방법들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제초제를 이용해 잡초를 제거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배하는 작물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MO 기술을 이용하면 이러한 제초제 성분에 작물들이 내성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이는 원활한 제초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GM 옥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물의 수확량 증가로 이어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LMO는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장균, 인간의 DNA에서 찾은 유전자를 끼워넣어 오염되지 않은 인슐린을 생산해내어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도 유전자 변형 부순부진 바이러스가 피부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등 건강 증진에 LMO가 도움이 된다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LMO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난을 체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LMO의 필요성을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케냐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GMO 금지 조치제를 요구했습니다. 케냐 캘리피 카운티의 농업 동반자는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35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LMO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 기술의 전제적인 이익을 이해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LM은 우리가 직접 체감하지 못할지언정 당장 실현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미래 세대의 일부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M은 굉장히 혁신적이며 그 잠재성이 큰 분야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리스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들을 두려워하기에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LM가 가진 효용성과 잠재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LM의 발전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LMO를 이용한 건강 증진의 사례를 인슐린과 피부암 바이러스에 걸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른 사례를 몇 가지 더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분야가 아니라 식품적인 분야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특정한 영양소를 강화한 식품들의 개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칼슘이 강화되어 있는 당근 같은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농업에 LMO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제초제를 이용함으로써 제초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LMO로 인해 제초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나요?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LMO로 인해서 절대적인 제초제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인적 자원의 낭비와 시간의 효용성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원의 낭비는 원래 어떤 부분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이었나요? 대규모 농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제초제의 국소적인 배포 혹은 직접 인간이 그런 잡초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규모 농업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똑같이 대입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 인구를 사라뜨리는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MO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인적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강한 제초제의 사용을 통해 조금 더 용이하게 농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MO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농학자인 찰스 벤브룩은 2004년 자신의 저서 미국의 GMO 재배와 제초제 사용 첫 어폐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제초제 사용의 용이성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제초제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1995년부터 처음 GMO가 재배되기 시작한 3년 동안에만 해당되는 말이며 1998년 미국 6개 주에서 라운드업 레디 대두 재배에 사용된 제초제 소비량의 일반 대두 경작지보다 30%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제초제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방금 전에 찬영 측에서 얘기하셨던 인적 자원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침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 네. 3년간의 제초제 사용 동안의 효율을 보여준 것으로 효율의 단편적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4년째부터 늘어난다는 것은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잡초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하지만 제초제가 개발됨과 동시에 그 잡초가 내성을 가지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연구 역시 동시에 개발될 것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년 이후에 10년, 20년간의 자료가 똑같이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다소 신빙성을 잃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6년간의 분석을 더욱더 해본 결과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방금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자료는 몇 년도 전에? 가장 최근의 자료는 저 또한 아직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용이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더피는 라운드업 레디 대두 108개 경작지를 분석해본 결과 GM 대두를 재배한 농민은 1에이커당 8.87달러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BT 옥수수를 재배한 농민은 1에이커당 28.28달러 손해를 보았다. 이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적 자원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점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아르나 GM 대두를 재배함으로써 본 손해가 어떠한 부분에서 본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적 자원의 용이성과 관계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GM 대두가 아닌 일반 대두를 심은 농가에 비해 GM 대두를 심은 농가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들어보도록 반막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지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슈퍼 잡초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슈퍼 잡초는 생태계 교란 현상의 일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측이 정의하시는 생태계 교란 현상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합니까? 생태계 교란 현상이나 이때까지 존재하던 형질을 가지게 되는 생물이 생태계에 유입됨으로써 원래 상태의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현상을 통틀어서 생태계 파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잡초라는 것이 먹이 사슬에 정확히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죠? 슈퍼 잡초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형질이 나타나게 되면서 제초제 사용을 늘리고 늘어난 제초제 사용,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먹이 사슬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슈퍼 잡초가 미치는 영향에, 그러니까 슈퍼 잡초의 확산 정도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자의 대기업의 종자 판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매년 구입이 강제되고 이것은 종자의 무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GM 사과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GM 사과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거대 농업화학 기업이 아닌 농부들이 직접 모여 개발한 첫 번째 GM 식물입니다. 농부 8명이 오카나다 스페셜티 프루츠라는 자체적인 기업화를 통해 GM 사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서 농민들의 자체적 기업화를 통한 GMO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GM 사과 외에도 그렇게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단체를 조직해서 GM 작물을 개발한 사례가 있나요? GM 사과가 나오게 된 날짜가 2015년 5월 26일자 기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GM 사과의 그 현상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현상까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상황이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네. 개발되어 갈 것을 자명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개발되어 가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렇다면 GM 사과의 후속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소식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의 무기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식량난 문제에 대해서 인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증가의 잠재적 위험성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종자 무기화는 식량의 무기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자 무기화는 식량의 무기화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식량난 문제에서 식량의 무기화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의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질문을 조금 더 그렇다면 좀 더 좁혀주시겠습니까? 좁혀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식량난 문제는 흔히들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재분배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색혁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블로우 박사의 경우에는 현재 지구가 유기농 작물만 재배할 경우에는 45개 인구밖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연구 기간마다 그 결과가 다르며 LMO를 통계에 포함시키느냐 이런 다양한 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량난 문제에 절대적인 생산량의 문제 없이 포함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LM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시라면 식량난 문제에서 절대적인 생산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연구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LMO 외에 다른 대안이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되고 있는 점을 말씀하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GM이라는 기술에서 벗어나 필리핀에서 홍수에 저항하는 그런 벼종자를 만들어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GM 기술이 아닌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6종의 기술을 통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교차조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 반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발제 때 대규모 농업에서 강한 제초제를 조금 더 용이하게 이용함으로써 인적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제초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한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슈퍼 잡초의 출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도 인정을 하신 바 있으며 이 결과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더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1헥타르당 많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듯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인적 자원의 용이성, 경제적 이득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량 부족의 위험성을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으신 상태에서 저희에게 교차 질의를 요구를 하셔서 반박 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인슐린과 피부암 바이러스를 제시하시고 그 뒤로 식품의 예로 비타민 A나 칼슘이 추가된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성분이 추가된 작물이 효과적이라는 그 원칙은 성분 동일의 원칙, 그러니까 GM 작물을 통해 조작된 성분과 일반 자연적으로 생성된 성분이 동일하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과학적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제가 자료를 찾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 글차 드릴 때 저희 발제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MO의 필요성에 대해서 케냐에서 그들 농민들이 LM 작물 도입을 요구했다는 것을 하셨는데 이 외의 사례를 언급을 다음 교차 드릴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이어지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작. 네,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잡초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생태의 교란 현상의 정의에서 먹이 사슬에 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슈퍼 잡초가 먹이 사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 혹은 기사에 대한 전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슈퍼 잡초가 생태의 교란 현상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종자의 판매가 매년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종자의 무교화를 실현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M 사과의 이유로 그 가능성을 확실히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를 요구하실 수는 있지만 이 기술이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율이 GMO를 원래대로 사용했다면 그 평균 비용이 약 1억 3천만 달러인 것에 비해 GM 사과의 개발에 든 비용은 500만에서 1천만 달러 비용의 사이라는 점에서 그 효율성은 확실히 입증된 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가능성 역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식량난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의 절대적인 생산량의 문제가 식량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차질의 과정에서 재분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량난 문제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겹칩니다. 하지만 LMO를 통해 식량의 절대적인 생산량 증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재분배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LMO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더 확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교차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의 정의에 대해서 급하게 한 바 있는데 먹이 사슬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가졌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자료는 준비해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내성, 그러니까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것에서 BT LMO와 그리고 라운드업 레디 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BT 같은 경우에는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LMO를 말하고요. 그리고 라운드업 레디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라운드업 레디 같은 이건 이따 제초제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증가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 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LM 기술 적용 시 잠재적 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잠재적 이익이 아닌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뭐 아까 반대 이발자께서 말씀하셨던 뭐 유전적 전이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재 많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LMO 기술들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찬성 측에서 그 위험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험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생각해보면 LMO 작물 지금 현재 증가하는 인구 문제 해결할 방법 대안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원시한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현재 세대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도 만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것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LMO가 방금 위험성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위험성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거는 미래 세대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의 만족이, 그러니까 LMO를 중장기적인 위험성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험성이 있는데도 말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미래 세대의 개발의 욕구 충족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을 가지고 개발을 막는 것은 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케냐 사례를 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케냐에서 이 잠재적 위험성 그냥 이런 말은 안 했고 잠재적 이익, 그러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 부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케냐 그쪽 사람이 이 LMO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한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근데 저희는 이 케냐 사례 대신 이미 LM 작물이 이렇게 도입된 후에 문제가 발생한 인도 사례를 대신하겠습니다. 인도에 BT 변화가 새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확량이 형편 없었고 그러니까 재배를 해본 결과 연화 가격은 싸졌습니다. 그리고 이 BT 변화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농부들도 굉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LM 작물이 도입 후에는 옛날에 그 자연적인 상태의 그 변화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기업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파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LMO 작물을 계속해서 종자를 판매하니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자 독점화라던가 생물 다양성 파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MO로 인한. 아까 주행사과로 말씀을 드렸듯이 농민들이 주행사과를 개발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일부 사례가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먹이 사슬에 대해 얘기하셨는데요. 예. 먹이 사슬의 영향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자체는 포괄적으로 먹이 사슬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환경 자체가 오염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식량난에는 식물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물의 양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거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 중에 하나가 식량의 양을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찬성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식물 생산량 증대의 이면 속에는 LMO라는 그런 기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주께서 인정하셨듯이 LM 작물은 분명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위험성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식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LM 기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식물 생산량은 인구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곡물이 생산량이 증대되면 인구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LM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 증대는 절대로 이렇게 인구 식량 문제 해결,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먹고 있는 식품에도 옥수수, 콩, 카놀라유 같은 부분은 저희가 LMO 기술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환경과학 교과서에 따르면요, 환경과학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나열을 해드리자면 시차성, 그리고 상호 관계성, 탄력성과 비가역성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차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차성이 무엇이냐? 환경 자체는 범위가 넓고 상호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에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이렇게 계속 오염시키면서 대기환경 오염시키는 게 현재 바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30년의 그 기간, 30년보다 더 할 수도 있죠.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는 30년이라고 그걸로 된 걸로 보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옥수수, 콩, 카놀라유도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로 계속 쓰면 인해서 안 된다. 위험성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LM 작물로 인한 네, 몸에 악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례 자체 나왔으면 당연히 지금 LM이 시판되지 않겠죠. LMO가 시판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정확한 그 환경의 특성상 상호 관계성을 맺는다는 점에서 그게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성, 저희는 그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 해야 될까? 난징.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박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측에서 그 지금 현재 LMO가 우리 식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시판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사례 일부를 중심으로 저에게 문자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위험성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1992년 1월 31일 FDA 독성검사부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서 그 사무엘 시코라는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 조작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흡수되기도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사이언스 저널에 올라온 중국 난징대학의 그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쌀을 섭취한 사람이나 생쥐나 그 혈액과 장기를 분석한 결과 쌀의 RNA 조각, 즉 마이크로 RNA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그 식품에 있던 유전자가 파괴되지 않고 사람의 체내에서, 쥐의 체내에서 유전자의 정상적인 발현에 영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슈퍼 잡초 또한 그렇습니다. 유전자 전이가 되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LM 작물 생식기능 파괴되어서 종자 번식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 LM 식물 주변에 있던 잡초들이 그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유전자 전이는 분명히 일어나며 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위험성을 근거로 그 LM 작물 지금 이미 시판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정말 옳지 못하다고 밝혀진다면 그건 당연히 시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초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덧붙이자면 1998년 미국 6개 주에서 라운드업 레디 대두와 그 재배에 사용된 제초제의 소비량이 일반 대두에 비해서 30% 이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처럼 이러한 경향으로 봤을 때 LMO의 그 위험성은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하실 때 현실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더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잠비아 정부는 LMO 작물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옥수수 원두를 거부했다가 국민 수천 명을 아사시키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LMO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식탁에는 카놀라유, 콩, 옥수수와 같이 많은 LMO 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저희가 이미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섭취되고 있는 그 식품들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있는 식품들은 일상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의 기준을 엄격화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면 LMO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영 측에서는 대규모 농업에서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LMO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두 번째 교차질 때부터 계속해서 의논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서 LMO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식물안전성센터의 조세프 멘델슨 법률이사에 따르면 FDA 지침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건강이 기업들이 직접 GMO 식품이 안전한지 검사받겠다고 나서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FDA의 식품 안전성 승인 신청 53건 중 자발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요구한 사례는 14건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정보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제출한 정보가 파기되었으며 나머지 남은 이 하나는 최초의 LM 토마토라고 불리는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는 2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7마리의 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시중 판매가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창당 측에서 인정하신 LMO는 현재 식품 첨가물이 아닌 GRAS라고 하는 이때까지 역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으로서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GMO가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될 경우 28일에서 2년에 달하는 독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가 GRAS 그러니까 소금이나 효소와 같은 우리 삶과 함께 살아온 그런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러한 독성 검사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GMO가 엄격한 기준을 통하고 또한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는 창당 측의 주장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MO의 기본 원리는 이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기본이 되는 유전자에 삽입을 하고 그 바이러스를 생체에 삽입하는 구조인데 오늘날 GMO의 안전성 검사는 생체에 넣은 이 생체 상태에서의 검사가 아닌 바이러스에 넣은 유전자를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넣은 유전자가 생체 내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원인, 여기 마리 모나크 로벤의 저 몬산토에는 이것이 관료들의 이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던 미키 캔터는 임기 직후 몬산토 이사의 일원으로 선출된 듯 그 외에도 33명의 임원 이동 사례가 이 책에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초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력의 낭비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농업에서 인력의 노동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제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소규모 농업에서 필요한 동원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계 결과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태의 교란에 대해서 먹이사슬 외에도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인 정의에 대한 사례 역시 제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떨어지는 신빙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은 위험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에 LMO가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MO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LMO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위험성을 해결하려는 연구는 방치되지 않고 LMO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LMO의 위험성 때문에 LMO에 반대하지만 그 대안은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는 현재 세대의 필요성도 미래 세대의 필요성도 모두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LMO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 역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LMO의 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